네, 공화당에 지금 돌발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트럼프 측의 한 인사가요, 미국령 푸에르토리코를 떠다니는 쓰레기 섬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일랜드 오브 가베지, 쓰레기 섬,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 말 한마디가 지금 초박빙양상인 이번 대선 막판에 표심을 뒤흔들 중요한 변수로 지금 떠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해당 발언은요, 지난 27일 뉴욕의 그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있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선거 유세에서 찬조 연설자로 무대에 오른 코미디언, 유명한 미국의 코미디언입니다. 토니 힌치클리프라는 이 코미디언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는 푸에르토리코를 가리켜서 떠다니는 쓰레기 섬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는 카리브해에 위치한 섬인데 잘 아시다시피 인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인구는 한 32만 명의 미국 자치령이죠. 주민들은 모두 미국 시민권자이긴 합니다만은 거기 주민들은 대통령 선거에 투표권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이 미국으로 이주해 온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미국으로 이주해 온 푸에르토리코 시민권자, 푸에르토리코 시민권자가 아니죠. 푸에르토리코 출신 사람들,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 이 사람들은 미국에 살고 있으면 투표권이 있습니다. 그런 투표권을 얻은 푸에르토리코계 유권자들은 무려 6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600만 명. 이게 상당히 지금 초박빙 양상에서 굉장히 큰 숫자거든요, 이게. 실제로 이제 미국 내 푸에르토리코 인구는 멕시코계에 이어서 히스패닉계 중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 경합주에도 이 시민권자가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코미디언 타미 힌치클리프의 그 발언, 떠다니는 쓰레기 섬이다, 푸에르토리코, 이런 발언이 알려지자 이곳 미국의 이제 그곳 출신, 푸에르토리코 출신 유명한 사람도 많습니다. 연예인들도 많고, 그리고 정치인들도 많아요. 이곳에 사실 그 유명 인사들, 또 고위 인사들은 물론 그곳 푸에르토리코 출신 주민들의 반발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푸에르토리코 출신 그 유권자들은 핵심 승부처로 여겨지는 펜실베니아에만 몇 명이 있느냐? 거기에만 무려 40만 명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1%포인트 안팎의 그 박빙 차이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다라는, 일단은 믿거나 말거나, 우리가 어제는 여론조사 참 믿기 어렵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일단은 여론조사의 수치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박빙으로. 그런 상황에서 이 푸에르토리코 출신 유권자들의 표심이 이번 승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지금 의미 때문에 공화당이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돌출 변수로 나온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10월 말에 나온 하나의 돌발 변수, 그래서 옥토버 서프라이즈라고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공화당에서는 선거 막판에 돌발 변수가 튀어나왔다 라면서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이제 해리스 캠프는 슬그머니 표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 사안과 관련해서. 자, 이 쓰레기 섬 발언의 역풍을 최대한 민주당은 이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 출신인 그 민주당의 알렉산드라 코르테스 연방 하원 의원이 있는데요. 이 코르테스 하원 의원은 트럼프의 이번 이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유세는 증오범죄다. 증오범죄가 아니라 증오범죄를 부추기는 증오 집회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해리스 대선 캠프는 라틴계 유권자를 겨냥한 이 광고도 내놓고 있는데요. 이 힌치클리프, 코미디언 힌치클리프의 당시 발언 내용을 딱 편집을 해서 그걸 디지털 광고로 만들어서 지금 엄청나게 뿌리고 있습니다. 이 힌치클리프의 그 당시 발언 내용, 푸에르토리코라는 그 떠다니는 쓰레기 섬이라는 그 영상을 딱 중간에 넣고, 그런 영상으로 이제 먼저 시작하면서 중간에 이제 다른 내용이 나오는 이 광고가 지금 엄청나게 뿌려지고 있는데, 이 광고는 이게 공화당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의식입니다 라고 뒤에 부연 설명이 딱 나레이션으로 그 부연 설명이 붙는 그런 영상으로 지금 돌고 있습니다. 이런 요즘 짧을수록 좋아하잖아요. 또 이런 뉴스 말고 30초짜리, 1분짜리 또 이런 것도 나름대로 재밌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민주당에서는 15초짜리 영상으로 만들어서 지금 엄청나게 뿌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또 이제 문자 텍스트로 만들어서 25만 개의 이 문자 메시지가 최근에 뿌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오늘 사이에 지금 막 뿌려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펜실베니아주 경합주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이 내용이 지금 뿌려지고 있습니다. 자, 푸에르토리코 출신 유권자들에게 지금 일제히 많이 전송되고 있는데, 상황이 심상치 않게 흐르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 논란을 지금 진화하려고 애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당장 그 트럼프 대선 캠프 측은 문제의 그 발언은 농담이었다. 그리고 코미디언 타미 힌치클리프의 개인의 생각이다. 트럼프의 시각이나 트럼프의 입장과는 전혀 무관한 개인의 생각이다. 라는 내용으로 성명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의 그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찬조연설, 지원연설 올라온 사람들이 막 떠드는 내용 중에서 문제가 되면 그거는 그 사람 개인의 얘기, 개인의 생각,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또 그 사람이 연설 멋있게 하면 거 봐.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날 지원하잖아. 늘 그렇게만 도망 다닐 것이냐? 찬조 연설한 사람들의 얘기도 그 발언도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 뭐 이러면서 지금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파문이 이제 뭐 오늘까지도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을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옥토버 서프라이즈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0월에 발생한 돌출 변수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선거 막판에 이런 부분이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특히 이제 공화당은 바짝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공화당에서 또 이제 좀 껄끄러운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그러니까 아들 부시 대통령입니다. 전 대통령의 딸 바바라 피어스 부시가 민주당의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피플 매거진은 바바라가 우리 회사에 성명서, 이 서한을 하나 보내왔다라면서 그 내용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유권자들이 이 나라를 발전시키고 특히 여성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리스를 지지할 것을 나는 희망합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편지를 우리 피플 매거진 회사로 보내왔다라고 전했습니다. 바바라는 특히 그 지난 주말 그 핵심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주에서 친구들과 함께 이 해리스 캠페인에 참가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그녀가 지금 바바라가 유권자들을 직접 만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이제 피플 매거진을 보도를 했습니다. 자, 바바라 피어스 부시는 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로라 부시 여사 사이에서 태어난 그 쌍둥이 딸 중에 한 명입니다. 이 부시 전 대통령은 쌍둥이가 있는 건 그때 알고 계셨죠. 네, 그 쌍둥이 딸 중에 한 명입니다. 그의 어머니 그 로라 부시 여사도 지난 2010년에요. 동성결혼과 낙태에 대한 지지를 나는 공개적으로 밝히겠다라고 해서 이 공화당의 어떤 그런 딱 그 정책만 놓고는 공화당과 좀 반대되는 결이 좀 다른 그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무리 남편이 공화당 대통령을 했다 하더라도 또 여성으로서 본인에 대한 생각은 낙태에 대한 그 권리 뭐 이런 걸 뭐 지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공화당과 껄끄러운 입장에 선 바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딸 바바라, 이 바바라의 그 해리스 지지와는 달리 그런데 이제 부시 전 대통령도 그러면은 해리스를 지지하느냐? 뭐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그래도 명색이 공화당 전직 대통령인데 거기까지는 아니고 부시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뭐라 그랬냐? 특정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할 계획이 없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같은 공화당원으로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같은 공화당원인데 지금 공화당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 캠프 쪽에서 상당히 좀 껄끄러워하는 그런 상황이 또 하나 발생했습니다. 다만 이제 부시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에 또 지금은 이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 2021년에는 어떤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게 있는데 뭐라 그랬냐면 그때 이제 2021년 1월 6일 기억하시죠? 1월 6일 그 의회 난동 사건. 그것이 발생하자 그 난입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 선거 뒤에 이어진 일부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의 그 무모한 행동에 대해서 나는 소름이 끼친다. 이렇게 말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좀 강하게 우회적으로 좀 비난한 바는 있기는 합니다. 뭐 이번에는 뭐 일단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자,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 후보 당시 이제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뭐 선출합니다. 라면서 이제 그걸 전당대회 그렇게 하잖아요. 그 공화당 전당대회에도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자, 그런데 뭐 진보 쪽, 민주당 쪽이라고 또 그런 계속 선거 막판에 좋은 일만 있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선거 막판에 양쪽 모두 좋은 일 또는 껄끄러운 일 사실 다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 쪽에 좀 껄끄러운 일이 하나 있는데요. 진보 성향의 유력 신문이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미국의 이런 언론은 진보 성향, 이러한 언론은 뭐 보수 성향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이제 진보 언론 중에 대표적인 게 뭐 뉴욕 타임즈, 뭐 방송은 신문, CNN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신문 중에는 뉴욕 타임즈 외에 워싱턴 포스트가 대표적인 진보 성향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그 대표적인 진보 언론 워싱턴 포스트가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를 한다는 어떤 큰 특집 기사를 쓰면서 이제 사설을, 회사 차원의 입장이죠. 그런 사설을 내보내기로 했는데, 그 내보내기로 한 그 결정을 그 워싱턴 포스트의 사주의 결정으로 결국 내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민주당을 공식 계속 해왔는데 매번 이번에는 안 하겠다라는 것이죠. 또 이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그래서 민주당이 상당히 껄끄러운 그 상황을 접하게 됐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그 상황이 알려지자 워싱턴 포스트의 전체 독자 가운데 약 한 8% 이상, 지금은 아마 10% 될 거예요. 8%에서 10% 정도 독자를 잃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자, 워싱턴 포스트 내부 소식통을 잘 아는 사람들 얘기에 따르면요, 구독을 해지하는 건수가 어제 이후에 지금 계속 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기자들은 말하기를, 나는 여기 소속된 기자니까 내가 무슨 구독을 해지하고 그럴 수는 없지만, 내가 여기 소속된 기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친척들도 지금 다 구독을 끊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독 취소가 잇따르고 있는 그 이유는요, 워싱턴 포스트의 편집인이자 CEO인 윌리엄 루이스가 지난 25일 이번 대선에서부터 특정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민주당 해리스 후보 지지 그 사설을 다 써놨던 것을 내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면서부터 이런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진보 성향의 워싱턴 포스트는 지금까지 보면 역사적으로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빼고 거의 대부분 빼놓지 않고 대통령 선거만 있으면 민주당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선언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에 해리스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사설까지 다 만들어 놨었지만, 막판에 결정을 번복하고 이를 보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를 사설을 보도하지 않고 또 공개 지지 선언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같은 결정이 누구 때문이냐? 앞서 말씀드렸던 사주 겸 CEO 누구 얘기했지만, 사실 그 사람도 시킨 대로 한 거죠. 누가 시켰느냐? 워싱턴 포스트의 소유주, 그러니까 사주죠. 언론사 사주. 그 사람 때문이다. 그게 누구냐? 바로 이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창업자이자 아마존의 소유주인 제프 베이조스가 이 워싱턴 포스트의 사주예요. 네. 이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지시에 따라서 이 민주당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게 된 것을 알려졌습니다. 그 내용이 알려지자 이 워싱턴 포스트의 이사회 이사들도 잇따라 계속 사임하는 등, 그러니까 내가 소신을 갖고 나는 그 진보적인 언론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사주가 이런 식으로 압력을 가해서 여태까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오던 관례도 하지 못하게 해? 난 못 다니겠습니다 하고 사표 내고 나가는 이사회 이사들도 지금 잇따르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금까지 20만 명이 넘는 워싱턴 포스트의 독자들이 그 디지털 구독 계약을 다 해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종이신문이나 디지털 신문을 보는 독자를 총 몇 명인가 보면 이제 워싱턴 포스트는 한 250만 명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0만 명이 어제까지 해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8%가 해지를 한 거죠. 요즘 신문이든 방송이든 경영이 옛날 같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구독 해지가 있으면 타격이 심합니다. 그래서 한 8%에 해당하는 규모가 좀 해지했는데, 아마 오늘까지 치면 한 몇만 명 더 했으면 한 10% 정도 해지를 했을 것으로 제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계속해서 이제 해지하는 독자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워싱턴 포스트가 아무리 돈 많은 제프 베이조스가 사주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과연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 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어젠가 그젠가 말씀드렸죠. 요즘 그 대통령 선거에서 관례적으로 해오던 이 후보를 뭐 공식적으로 지지합니다라는 그 엔도스먼트를 하지 않는 언론사가 전부 다 조금씩 늘고 있다고요. 실제로 그 LA 타임즈도 언젠가 그젠가 말씀드렸죠. 그 민주당의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그런 것들 지금까지 해왔었는데 이번에 대선에서 LA 타임즈도 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LA 타임즈도 많은 기자들이 그만둔 그 적이 있고요. 최근에 며칠 사이에. 그리고 LA 타임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해지가 좀 많이 갑자기 급격히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 이게 그 세상도 많이 변하고 언론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이제 트렌드나 뭐 정치적인 정치 문화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자꾸 이제 시간이 가면서 바뀌면서 그 바뀌는 과정에서 오게 되는 또 겪게 되는 하나의 또 다른 진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 대통령 선거 이제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그 여론조사는 뭐 박빙이라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재밌는 건 금융시장에 돈이 흘러다니는 이 금융시장에서는 사실 그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더 확실시하는 그런 전망이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그게 지표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주식시장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어제 주식시장 완전히 팍 올라갔습니다. 급상승. 주식시장만 그랬게요. 비트코인도 급상승. 이게 다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기 시작하는 그런 전망이 급격히 나오니까 이게 다 발생하는 겁니다. 주식시장과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비트코인 가격도 급등했습니다. 자, 블룸버그 통신은 월가에서는 이미 트럼프 승리에 대한 확신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 그런 그래프가 이미 나오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트럼프 당선에 베팅을 하고 또 한 발 더 앞서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수혜 예상되는 주식에 투자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그 요즘 다 단어 있잖아요.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요즘에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합니다. 트럼프가 당선될 것을 예상해서 그쪽에 많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그런 걸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하는데 그 트럼프 트레이드가 어제 이후에 지금 급격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 보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트럼프 테마주는요, 급등세를 어제 이후에 보이고 있다라는 자체가 트럼프의 당선을 확실시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고 있구나, 뭐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티피컬한 예가 있는데, 극단적인 예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트럼프 후보가 지분의 무려 57%를 갖고 있는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의 주가는요, 어제 하루에만 21%나 올랐습니다. 하루에 한 3% 정도만 올라도 이 주가 어제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2% 3%가 아니라 어제 하루에만 트럼프 테크놀로지 그룹은 21%나 올랐습니다. 이건 뭐 어찌 보면 막 작전 세력이 들어갔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죠. 이건 사실 정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테크놀로지 이 회사는요, 어제만 그런 게 아니라 이번 10월달 한 달만 딱 놓고 본다면 그 회사의 주가 상승률은 무려 195%를 기록했습니다. 거의 뭐 2배 넘는 그런 상승을 기록한 거죠. 뭐 10,000불 주식을 갖고 있다면 2만 불이 뭐예요? 거의 한 3만 불 가깝게. 그럼 왜냐면 100% 상승이다라는 것은 더블을 쳤다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95%는 거의 200%니까 2배가 훨씬 넘게 이렇게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비트코인,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들들이 그 비트코인 그 관련된 사업에 돈을 뭐 800만 불인가 얼마 뭐 투자해서 뭐 그거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 비트코인 사업을 막 이렇게 할 거다.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 그래서 그런지 어제 암호화폐의 대장주로 불리우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도요, 72,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하루 전만 해도 뭐 69,000, 뭐 7만 안 되고 해서 7만 달러를 넘을 것이냐 말 것이냐 막 그러고 있는데 하루 만에 확 넘으면서 72,000달러도 넘어섰습니다. 자, 비트코인 사상 최고 가격이 지난 3월 중순이었나요? 그때 73,000달러 수준이었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지금 비트코인의 최고가를 다시 경신할 그 턱 밑까지 지금 가격이 올라갔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비트코인의 가격도 급상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일단 돈이 돌아가는 그쪽에서는 트럼프의 당선을 확실시하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인 그 미셸 박 스틸 연방 하원의원을 공식 지지한다라는 내용의 그 SNS를 올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서 이번에 3선에 도전하는 미셸 박 스틸 의원은 가장 강력한 여성 하원의원 가운데 한 명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셸 박 스틸 의원은 완전하고 전폭적인 나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그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한 미셸 박 스틸 의원의 가족은 용감하게 공산주의를 탈출한 가족이며 미셸 박 스틸은 언제나 미국을 우선시하는 애국자다라고 이제 극찬을 했습니다. 자, 이 미셸 박 스틸 우리 한인 의원은 태어난 건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 또 이제 가족이 일본으로 먼저 이주를 해서 일본에서 또 정확하게 몇 년인지는 제가 기억 못 하겠는데 일본에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이렇게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 뒤에 이제 미국에 다시 이주를 와서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죠. 그의 양력을 소개하는 그 홈페이지를 보면요. 한국 전쟁 중에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에서 가족을 꾸리고 일본으로 이주한 후에 일본에서 생활하다 다시 미국으로 이주를 해온 패밀리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인 미셸 박 스틸 의원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극찬했다라는 내용도 전해드렸습니다. 자,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 미주 한인 사회 역사상 최초로 연방 상원 입성을 노리는 사람이 있죠. 바로 지금은 연방 하원입니다만은 앤디 킴, 뉴저지주 연방 하원. 이분이 이제 연방 상원 입성을 노리고 있는데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분의 지지율이 상대 후보보다 무려 19%포인트나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앤디 김 의원의 그 연방 상원 당선은 상당히 매우 유력한 것으로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사이그널이 뉴저지주의 그 등록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 앤디 김 의원의 지지율은 51%로 경쟁자인 공화당의 바쇼 후보의 32%보다 19%포인트나 앞섰습니다. 선거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앤디 김 의원에 대한 지지세는 한층 더 좀 더 올라가고 탄력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동안 같은 민주당이었습니다만은 앤디 김 의원과는 조금은 좀 서먹한, 좀 심하게 말하면 조금은 좀 불편한 관계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렇게 뭐 묘사돼 왔던 그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경우에 내가 민주당 소속의 주지사인데 우리 주에서 연방 상원을 누가 나오는데 같은 민주당이면 그 같은 민주당 후보의 어떤 공개 지지 선언 이런 걸 뭐 거의 당연히 하잖아요. 당내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소속의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앤디 김 연방 상원 후보 이 도전자에게 공개 지지 선언을 하지 않고 뻘쭘하게 좀 불편한 관계를 좀 유지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앤디 김 의원 스스로 지지율을 이렇게 쫙 올리면서 인정을 받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 놓으니까 결국 필 머피 주지사가 이틀 전에 앤디 김 의원에 대한 공개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앤디 김 의원의 당선 가능성은 그만큼 이제 탄탄대로를 걷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러시아로 가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전투 지역인 쿠르스크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이 주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특정 건물을 딱 집어넣고 그 건물을 이미 타격했다. 저쪽 건물에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다라고 딱 찍어놓고 그 건물을 이미 우크라이나군이 타격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스페인의 유력 일간지인 엘 파이스라는 언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우크라이나 그 군 장교를 몇 명 이렇게 무기명으로, 익명으로 취재를 했는데,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 장교들이 자신들한테 얘기해 준 거다라면서 북한군이 주둔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 건물을 우크라이나군이 이미 타격했다라고 취재진들에게 말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이제 어떤 의미냐면요. 만일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미 북한군 사망자, 북한군 희생자,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그냥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릴 만한 뉴스가 아니라라는 판단입니다. 자, 앞서 우크라이나군은 북한군 3천여 명이 쿠르스크에서 주로 이제 야간에 훈련을 벌이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뭐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훈련을 벌이는 것도 위에서 위성으로 다
알고 있고 그들이 훈련 끝나고 어디로 우르르 가고 또 훈련하기 전에는 어디에서 우르르 나오고 이걸 다 위성으로 본 거죠. 보니까 어떤 특정 건물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특정 건물을 대상으로 우크라이나 군이 공격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정말 그 특정 건물이 뭐냐면 이제 북한 군들이 그 단체로 집단으로 거기서 머물고 있는 장소라면 이거는 어쩌면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희생자가 이미 나왔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나토의 사무총장이 북한 병력의 러시아 파병과 전투 지역으로의 이송을 이미 확인했다라고 나토 측에서도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나토 사무총장은 이는 매우 위험한 행위다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지금 국제적으로 굉장히 이건 위험한 사안으로 지금 다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토의 그 루터 사무총장은 북한군 파병을 확전 행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파병은 러시아 불법 전쟁에 직접 관여하는 매우 중대하고도 위험한 행위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국제적으로 이게 이제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해 준 건데, 자, 그럼 북한이 러시아의 병력을 파병하고 얻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그걸 한두 가지로 얘기할 수 없고 제가 뭐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이 얘기 나올 때마다 북한이 노리고 있는 것, 북한이 원하는 것 뭘까 여러 번 진단을 해드렸는데 물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한 전문가 얘기가 나왔는데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전략 핵 잠수함 등과 관련된 다량의 정보를 북한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일 수가 있다라는 우려가 미국의 안보 전문가로부터 나왔습니다. CIA 동아시아 전문가였던 그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 출신인데요. 와일더 이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은 북한이 파병해주는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받게 될 반대 급부는 여러 가지가 물론 있겠지만 특히 핵 잠수함 관련 정보가 될 것이다 라면서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구소련은 무려 1000회의 핵폭발 장치 실험을 했고 북한은 6번 정도 했다라면서 6번 정도밖에 하지 못한 북한이 물론 지금 러시아가 아니라 그 전인 구소련이지만 무려 1000번 이상 그런 핵폭발 실험을 한 러시아에게 그런 관련된 정보를 얻고 싶어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얘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북한에 줄 수 있는 정보의 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엄청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더군다나 특히 이제 핵 관련 정보다 또 핵 관련 기술이다라는 것이죠. 와일더 전 보좌관은 러시아가 북한에 대가로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비롯해서 핵 잠수함 기술들이 있겠지만 특히 이 북한의 전략 핵 잠수함이 태평양을 누비고 다니는 그런 상황은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헤드에이크, 엄청난 두통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핵 기술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북한이 원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아예 이걸 돈으로 줘 해서 돈으로 줄 수도 있지만 물론 돈은 북한 병사들 1인당 뭐 월급 하루에 한 달에 얼마 뭐 이런 걸로 해서 주긴 준다고는 하지만 그걸 뭐 줘야 주는 거지 사실은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도 사실 돈이 많지 않아요. 이 전쟁이 오래되면서 인력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러시아가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북한이 일종의 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1인당 한 달에 2,400불 정도를 줘야 되는데 그럼 그거를 한 반만 주고 나머지는 핵 관련 기술로 퉁치자 뭐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돈도 부족하고 막 그러니까 그럼 돈은 조금 줄 테니까 우리가 그 핵 기술 갖고 있는 거 좀 줄게라고 할 가능성 이게 가장 두려운 가능성이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이 북한의 그 대러시아 파병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전망인데요. 특별히 이제 주한 미군과 관련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이번 그 러시아 파병으로 인해서 북한과 러시아가 궁극적으로 혈맹 관계로 이어지게 될 경우에 한반도 위협은 그만큼 더 고조될 것이다. 때문에 이 경우에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주한미군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긴장이 좀 고조되고 주한미군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그래서 뭐 다음 대통령이 뭐 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주한미군에 대한 돈 더 내 이것만이 아니라 어찌됐든 한반도를 좀 더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게 긍정적인 면 또는 부정적인 면 여러 가지가 연계되는 생각해 볼 것이 많이 있다. 그 중에서도 하나
주한미군의 필요성이 앞으로 더 강조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모르죠, 또. 그만큼 주한미군의 필요성이 높아지면 그걸 활용해서 또 트럼프 정권이 들어선다면 그렇게 필요한 주한미군을 우리가 대주니까 돈 더 내! 하면서 돈을 더 내라고 하는 뭐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생각하기에 따라서. 네, 하여간 미리미리 우리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영상 여러분들 보셨죠? 뭐 영상도 보시고 사진도 보셨겠습니다만은 사진 갖고는 조금 부족한데 그 영상을 보면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게 있을 겁니다. 아마 느끼셨겠지만 뭐냐면 그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사람들, 그 병사들을 보면 상당히 작아요. 체격들이. 왜소한 그 체격과 외모 때문에 외신이 그 부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 북한의 뭐 특수 정예 부대를 보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특수 정예 부대, 특수 부대원들 그러면 좀 덩치도 좋고 뭐 좀 키도 좀 크고 덩치도 좀 있고 뭐 몸무게 좀 어느 정도 좀 나가고 뭐 이런 정도의 당당한 체격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보니까 말이 정예부대 특수부대원들이라 그러는데 가만 보면 키도 작고 좀 빼빼 말라서 마른 체형의 병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외신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면 10대 중반에서 20대 초반 정도에 이를 거예요. 아마 그 북한 병사들이 뭐 18, 19 또는 21, 23살 그 사이에 될 겁니다. 그때 이르는 북한 남성들의 키를 그 전반적으로 자료를 보면 통계 자료를 보면 굉장히 작습니다. 그 20대 초반의 북한 남성들의 평균 키는요, 156cm에서 165cm 그 사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뭐 이것도 평균 잡으면 대충 한 160, 161, 뭐 요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평균 키가. 또 몸무게는요, 48kg에서 58kg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또 이거 한 10kg 차이니까 요것도 평균을 내보면 50 한 3, 4kg, 52, 3kg 남자가. 그것도 특수 정예부대, 특수부대원 병사라는 사람이 그런 그 분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 영상을 보면요, 한국의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체격도 크잖아요.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애들 지나가는 것 같아요. 애들. 같은 연령대의 그 한국인 남성과 비교해 보면 키는 10cm 이상 작고요, 몸무게는 한 15kg 정도 차이 나는 그런 수준의 그 체격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모습은 최근 그 SNS를 통해서 속속 공개되고 이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봤는데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북한 사람들이 뭐 잘 못 먹거나 좀 작을 것은 알았지만 그 영상을 보고 더 깜짝 놀란 거예요. 네, 가방과 짐을 이렇게 메고 뭐 분주히 움직이면서 뭐 힘들다, 야, 이리 가라, 야, 저리 가, 뭐 늦었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북한식 사투리의 그 억양으로 얘기를 나누는 그런 한국말로 나누는 그런 모습도 공개돼서 그들이 북한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영상으로 보는 그 분석에는 물론 한계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마르고 그런 작은 체형이 대부분 병사들이 좀 그렇다라는 것은 사실 뭐 눈으로만 봐도 확인이 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남한과 북한 사람들의 체격이나 체형이 사실 근본적으로 뭐 다를 이유는 없죠. 시간을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우리가 이렇게 갈라지지 않고 한 나라였을 때를 기준으로 본다면 뭐 남쪽에 사는 사람과 북쪽에 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체격이 이렇게 뭐 다를 이유는 근본적으로 뭐 없습니다. 하지만 키도 10cm 이상이나 차이가 나고 몸무게도 뭐 한 15kg 이상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요, 결국은 북한 청년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영상으로만 봐도 북한 병사들이 줄을 지어서 이동하는 걸 보면 얼핏 뭐 그들이 누군지 모르고 그냥 얼핏 보면 마치 그 한국의 무슨 고등학교 학생들 아니면 뭐 그 정도도 안 돼 보여요. 제가 볼 땐 그저 한국의 한 중학교 한 3학년 학생들 이런 정도의 학생들한테 군복 입혀서 뭐 이동시키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 왜소합니다. 자, 앞으로 그런데 이들이 전장에서 우크라이나 병사들과 싸울 것을 생각을 하면요, 정말 제 가슴이 너무나 찢어지게 아픕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더욱이 그들에게 이제 퍼부을 포탄과 미사일 등 이런 무기들은요, 대부분 또 이건 미국에서 보내진 무기들이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이건 미국에서 만들어진 무기가 글로 실려가서 그 무기를 때려서 그 조그만 그 북한 병사들 말이 정예부대라 그러지 그 보기에는 그렇게 왜소해 보이는 북한 병사들을 막 공격해서 때릴 걸 생각하면 더더욱이 마음이 아픕니다. 어쩌면 조만간
한국에서 보내는 공격용 무기가 사용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죠. 윤석열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이 상황에 따라서 이제는 비살상 무기가 아니라 살상용 무기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보낸 무기로 어쩌면 북한 병사들을 공격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건 어찌 보면 남북한 대리전 양상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어차피 전쟁은 물론 비극입니다만은 이런저런 얽히고 정말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한국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런 무언가 있잖아요. 이 북한 병사들 얘기를 할 때 적국이고 상대국이고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은 우리들끼리 느끼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이런저런 얽히고 설킨 그런 어떤 마음들, 그런 스토리들, 비하인드 스토리들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우리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를 더욱더 슬프게 만드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안타깝지만 이 슬픈 좀 이 비극적인 그리고 안타까운 그런 스토리를 끝으로 영상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대통령상 수상에 빛나는 초특급 아주 투어 모국 관광. 아주 모국 관광의 인기 비결은 전 일정 5성급 호텔의 럭셔리 숙박, 아주만의 27인승 VVIP 버스, 엄선된 맛집들이 선사하는 최고의 식사, 고객들의 표정이 증명하는 아주 단독 모국 관광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최고 인기 관광입니다. 건강검진도 모국 관광과 함께 하시면 훨씬 더 편리합니다. 모국 관광도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